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초과정 공부하고 계시죠? 앞서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셨었는데요. 우리 기초서 23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23페이지에 있는 그 용어의 정의들 다시 한번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용어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6개의 용어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고, 그 유기적인 연관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타이틀은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하고 있는 중개업이었었죠.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법의 용어의 정의는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애된 조문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는 한 문장을 통해서 무엇이 중개업인지를 정의하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분설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죠? 일정한 보수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중개를요.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네, 그것이 중개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입법자는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키워드는 중개인 것이니까 무엇이 중개인지에 대해서는 2조 1호를 통해서 별도로 정의를 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이 법이 정할 것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여운을 남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예, 알선을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중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하였다면 이제 그 자는 뭘 한 겁니까? 중개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총칙에서 이렇게 무엇이 중개업인지를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 확고한 명확한 의미를 정해 두려고 했었던 것은,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중개업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만 적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거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즉 등록을 한 자 중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었는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를 통하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용어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었었는데, 2조 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여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말을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거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그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해서 고용한 자들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 2조 5호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었죠. 공인중개사법 2조 6호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2조는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었는데 6개의 용어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6개 용어의 상호 이러한 유기적인 연관관계까지도 기초과정이지만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개의 용어 중에서 규모의 측면에서 가장 큰 타이틀은 중기업이었죠. 중기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기업을 하는 자, 이른바 무등록으로 중기업을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행위가 중개행위여야 합니다. 그 중개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개업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이 중개 대상 무리여 막연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이 이 법의 적용 범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장안평에서 중고차 매매 알선하는 분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중개하는 분도, 가락동에서 청과물 중개하는 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할 때요, 중개라 함은 그냥 막연하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민법 시간에 법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법정 대리인, 법정 지상권, 법정 담보물권, 이런 법정이라는 말이 나올 것인데 쉽게 이해하시면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그 말입니다. 법이 정한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법이 3조를 통해서 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가 목적이었었고요. 2조가 이 6개의 용어의 정의였었고요. 이어지는 3조가 이제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4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2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중개사법 3조와 그 밑에 시행령 2조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조의 조문의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3조는요. 1호, 2호, 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3조가.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 1호가 토지라고 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3조 2호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가서 공인중개사법 3조에 가서 3조 3호에 가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공인중개사법 3조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 3조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다. 나머지는 시행령에게 위임을 할 것이니 시행령이 알아서 더 정할 것입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제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그리고 또 하나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법률을 통해서 직접 규정한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법 3조 3호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 임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되는 것인데요. 앞서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었던 부분인데 법상의 힘인 권리 중에 권리의 주체를 일컬어 사람이라 한다 그랬었죠.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었다고 그랬어요? 물건이라고 했었죠.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민법 99조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고 민법이 동산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요 부동산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법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99조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가 토지, 2호에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법 3조 1호와 2호는 민법이 정한 부동산의 정의를 분설하여 입법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개별법에 의해 일체화되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한 개념들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는 지문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다 혹은 크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이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 요건 중 중개가 무엇인지는 2조 1호가 정의를 했지만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법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펼쳐서 학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말하기를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면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또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펼쳐서 학습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기본 과정 가면 이제 이 하나하나의 법정 중개 대상물의 개별적 특징들 또 그 중개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 또 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하는 방법 여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펼쳐서 학습하시게 될 것인데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요. 일단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암기로 나아가셔야 종래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정답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이렇게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 문제 지문에요. 기출문제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인 것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출제된다면 박스 내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뭐 이렇게 놓고 나서 다음 중 본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중개대상물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로만 짝지워진 지문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기출된 지문 속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었던 것들 중에서 어업재단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왔었어요. 또 항만운송사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뭐 이런 것들 기출문제 지문 속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중개대상물이지만 어업재단과 항만운송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죠. 그건 아실 겁니다. 지금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보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데 어업재단과 항만운송재단은 중개대상이 아닌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 법이 정하였는데 어업재단과 항만운송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만 차이입니다. 법정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법이 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도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법률상의 관점에서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하였으니 권리의 객체인 물건 중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고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지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학에서 이제 말하는 개념인데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뭐 아니면 건설 장비, 중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면 동산이잖아요. 동산입니다. 근데 마치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법률상 동산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는 마치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이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될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지 차키 넘겨준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 하지 이것은 권리의 객체로서는 동산에 불과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선박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공인중개사법이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등록을 한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 하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만큼은 등록한 자만, 즉 이 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하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오직 이것만을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 하려고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거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라면, 선박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자가 그런 물건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상관치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그 건물이 저 달동네 거의 쓰러져가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라면 본법상의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중개를 업으로 행하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처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것만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 사례를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어떤 분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관점에서 조명하면 무등록 상태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저 서울 강동구 송파구 일원에서 셀프 세차장 구조물 있죠.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으면서 거품 나오고 물 나오고 해서 세차하는 그 셀프 세차장 구조물 중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라고 판단하에 적발되어 형사고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한 것이냐면 셀프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셀프 세차장 구조물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지.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판례를 보시더라도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은 등록을 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개념과는 또 별개의 개념으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록을 한 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다 중개를 할 수 있느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중개대상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면 무조건 다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미등기든 무허가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 모든 건물을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과천정부종합청사 사옥,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죠. 경복궁 근정전,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에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사옥, 청와대 춘추관, 이게 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하려면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알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공유재산들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물건이 사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4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사법상 거래행위의 대상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오른쪽 표 오른쪽에 기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청와대, 춘추관, 경복궁, 경회로, 과천 정부종합청사 이런 것들은 사권의 대상이 아닌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지만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사권의 대상인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상가나 아파트에 상속을 중개할 수 있습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물의 유치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은 점유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나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대상 물건이 사권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이 가능할 적에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물건을 중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법 총칙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법 총칙은 결국은 무엇이 중개업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할애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3호만 놓고 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개업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입법 해석과 법률과 시행령이 하나의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인중개사법 총칙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지금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도 연결해도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 가능한 것들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뭘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은 그 등록을 한자를 일컬어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할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이거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고 계시죠.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이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금 이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조문은요, 1조가 목적, 2조가 이 6개의 정의,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리고 이어지는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얘기입니다. 2장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 9조부터 10조, 9조부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중개업 등록제도를 입법하기 전에 무엇이 중개업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한 공고한 토대 위에 전문 자격제도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을 입법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용어는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이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이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학습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몇 가지 용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의 용법을 미리 좀 익혀두시고 이제 기초과정의 나머지 진도들을 나가면 훨씬 좀 내용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를 통해서 무엇이 중개인지를 밝혔는데요. 다시 이것을 좀 도식화해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 주택이라고 치고요. 일동의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A가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내가 무슨 동 몇 번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내가 집을 팔 생각이 있으니 이 가격에 살 사람을 좀 찾아 소개해서 집을 팔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죠. 이런 부탁에 대해서 비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살 사람 찾아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발생하죠. 합치됩니다. 하나의 계약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공인중개사법이 일컬어 중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중개계약. 그러면 적법한 중개계약이라면 언제나 중개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적법한 중개계약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 있잖아요. 이 자를 공인중개사법이 일컬어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2조에는요. 의뢰인이라 함은 이런 용어의 정의가 없죠. 그러나 조문 속에는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의뢰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뢰인을 적시할 때 A는 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A씨는 건물에 무엇을 의뢰했죠?
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매도의뢰인이라고 말을 할 거죠. 이제 비개혁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매도의뢰인과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면 이 중개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그 가격에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자와 개혁공인중개사 간에 또 중개계약이 체결될 것인데 개혁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 체결의 타방 당사자이니 이자도 의뢰인이 될 것이고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 중에서 이자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어요? 매수를 의뢰하고 있으니까 매수의뢰인이라고 부를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의뢰인 A씨와 매수의뢰인 C씨 간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건물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A가 개혁공인중개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비는 게 있는데 보증금 몇 천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 받고 세를 놓고 싶으니 세입자를 찾아달라 이런 의뢰할 수 있죠. 그럼 오늘은 A 의뢰인이 비개혁공인중개사에게 건물에 무엇을 의뢰했죠? 임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의뢰인과 중개계약이 먼저 체결된 상태라면 비개혁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대쪽에서는 어떤 의뢰인을 만나야 해요? 임차 의뢰인을 만나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개혁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 의뢰인 A와 임차 의뢰인 C 간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임대차,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의뢰인들은요, 중개 대상물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넘겨주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또는 무슨권 설정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이 통칭하여 부를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래서 이전 의뢰인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무슨 권자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을 공인중개사법이 통칭하여 표현할 때는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말을 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래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부를 것이며 그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건물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무슨 권 설정 이전 계약 이런 계약들을 통칭하여서 본법이 표현할 때에는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공인중개사법 2조가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법 속에서 계속해서 사용될 개념입니다.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전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이고 취득 의뢰인이 매수 의뢰인이었다면 그 거래 계약의 내용은 매매 계약인 것이고 이전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었고 취득 의뢰인이 임차 의뢰인 경우였다면 거래 계약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누구죠? A와 C입니다. A와 C가 매매 계약을, A와 C가 임대차 계약을, 거래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개혁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양의뢰인들인 거죠. 그러면 B는 뭘 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이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조적 사실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이 두 글자로 축약하여 알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 설정 이전 계약은 거래 당사자인 양의뢰인들이 할 것이고 개혁공인중개사는 양의뢰인이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조적 사실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저와 함께 보셔야 하는 계약은요,
큰 틀로는 두 개입니다. 중개계약 아니면 거래계약인데 언제나 중개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한 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어느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이런 계약들을 통칭하여서 거래계약이라고 하니까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하면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무슨권 설정자와 무슨권자 양 의뢰인이 이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편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고요. 두 번째 챕터 넘어감이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었지만 공인중개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굵직한 기초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